첫 번째 우리 발표자이신 유민식 선생님, 지금 발표 자료 공유 가능할까요? 네, 네, 그러면 공유 좀 해주시고요. 예. 제가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제가 간단하게 노티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위자 기반 감염병 확산 예측 모형 구축에 관한 구축 연구입니다. 안양대학교 발표자 유민식입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 두 번째, 이론적 도탈, 밀도와 감염병 전파 양상과 행위자 기반의 접근. 세 번째, 분석의 틀, 행위자 기반 코비드-19 감염 모델 설계 및 표현. 네 번째, 분석 결과, 낸 로고, 실험 결과, 기초 감염 재생산수 비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진행됩니다.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으로는 감염병 예측의 필요성, 과학의 의료기술의 힘을 발전시켜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간의 삶의 문명의 화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비드-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하기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사회에 전파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의료의 기술은 더 이상 끝나지 않은 전쟁이며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시 및 농촌에 살아가고 있으며 감염을 예측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염의 복잡성입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은 특정한 현상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파를 합니다. 역학을 조사를 하고 있으나 빠른 확산은 역학조사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기존 행위자 기반 감염병 예측 모형 연구의 한계입니다. 공간 데이터 및 재리적 요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데이터 및 하드웨어적 한계점에 있어 재현하는 데 예측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의 목적입니다. GIS를 활용한 행위자 기반으로 감염병 전파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감염병 전파 모델 구축을 통한 활용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의 통계적 수학적 모델로 감염병을 예측하는 방법이 아닌 행위자 기반 넬로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간 빅데이터 기반 전염병 확산 모델을 구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감염병 예측은 통계적 수학적 예측하는 SIR, SEIR, SER 등과 같은 모델이 아닌 복잡해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행위자 기반 모델로서 공간 정보 기반의 코비드-19 확산 예측 모형을 구현을 합니다. 공간 빅데이터 기반 행위자 기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도구로는 넬 로그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공간 빅데이터 기반 전염병 확산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로는 공간적 범위, 안양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자료치들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안양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들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는 인접해 있는 도시이며 모두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범위로는 코비드-19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감염자 발생으로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코비드-19 확산은 8월 15일 발생을 고려하여 8월 31일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고찰입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첫 번째, 밀도 감염 전파 예측 연구입니다. 시만 하마디 2010년 코비드-19 전염병에 있어 대도시 인구와 주 밀도를 가지고 밀도가 감염병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더 높은 감염률과 더 높은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글레이저 2011은 콤팩트한 개발은 빈번한 대면 접촉을 강조하여 밀집 지역은 전염병이 높은 질병의 감염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을 경험적 증거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위자 기반 모델 이론적 배경입니다. 복잡계 정의, 공간 행위자 기반 모델, 공간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확산 예측 모형, 빅데이터 기반의 감염병 확산 예측 모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입니다. 선행연구로서는 행위자 기반 모델 선행연구인 공간 기반의 행위자 기반 모형, 공간 정보 빅데이터 기반의 감염병 확산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행위자 기반 모델에 앞서 복잡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복잡계라는 명칭은 복잡성 과학, 양자가 함께 쓰이며 산타페 연구소를 위시한 복잡계 학자들은 복잡성 과학이라는 용어를 일본이나 한국, 중국 학자들은 복잡계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윤명승, 최승병은 복잡계
이란 말 그대로 복잡한 시스템을 하고 의미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간 행위장 기반 모델입니다. 행위자 기반 모델은 가상세계, 크기는 행위자가 활동하는 공간, 시스템이 영향에 미치는 외부 환경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를 설계,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행위자 개념을 접목한 모델 또는 시스템 ABM, ABCM, ABSS, ABCS, ABS, IBM, MAS 등과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위자 기반 모델링인 ABM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 기반 분류 모델입니다. 분류표입니다. 복잡성의 중점 대상으로 이제 낮은 복잡도에서 높은 복잡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행위자들은 최소 행위자, 브라운 행위자, 즉 복잡성 높은 행위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으며 시스템 공간으로서는 이제 격자형 공간, GIS 공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무작위 네트워크와 복잡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입니다. 선행연구에서 공간 정보 기반의 행위자 기반 모형으로 유순영 2012에서는 행위자 기반 비상 대피 모형을 개발을 한 사례가 있으며 아리온트 CC그는 이제 지역 확산에 대한 것으로 이제 공간 정보 행위자 기반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성진, 김성택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정보 분석을 가지고 방법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공간 정보 및 빅데이터 기반 전염병 확산 예측 방법 선행 연구입니다. 공용호 2001은 말라리아 역학성 검토를 통한 확산을 하였고 서태용 2012는 SNS 제 정보를 추출하여 행위자 기반으로 전염병을 예측하였습니다. 전상은 2016은 이제 메르스 모형을 기본 구상을 하였고 행위자 모델 전염병 확산 모델을 구현하여 실제 사례를 적용한 모형의 유사성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비드19의 시공간 확산 예측 모형을 개발을 하고 이제 공간의 감염 전파 시뮬레이션을 하여 전파 양상에 대한 기초적인 틀을 제시를 하고 합니다. 넷로고를 이용하여 GIS 행위자 기반 코비드19 모형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안양, 군포, 의왕시 비교 분석 결과 도출을 합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과정은 이제 ArcGIS 활용한 공간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 가공을 하고 이제 수학적 역학 모델인 이제 설정을 함으로써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GIS를 활용한 행위자 기반 코비드19 감염 모델을 로그 프로그램으로 통하여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의 실험 비교 분석으로 안양, 군포, 의왕시 대상 지역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GIS를 활용한 행위자 기반 감염 예측 모형 구현 및 활용 방안 도출입니다. 다음은 분석의 틀입니다. 단계별 흐름도는 이제 첫 번째, 연구 집단 데이터 지리적 공간 빅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환경을 이제 분석을 하고 데이터 환경 설정에서는 레이어층을 총 4가지로 두면서 행정구역의 경계, 유동 인구 커널 분석, 오전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그리고 도로망 총 4가지 이제 데이터의 지형 설정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코비드의 이제 감염 전파 모델을 죄송합니다. 코비드 감염 모델을 전파를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예측 모델과 일상 행위 모델을 이제 사회 상호작용 모델과 같이 접목을 시켜 이제 전파를 이제 해 나가는 이제 행위자 기반 베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넷로고를 통하여 이 이제 지리적 데이터들과 행위자 기반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시각화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 결과를 가지고 이제 코비드 현황과 즉 그 실험 결과값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기반 코비드 감염 모델 구현으로도 이제 그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행위자 환경 설정인 이제 인구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매개 변수들은 행위자 특성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GIS 환경 설정은 이제 모델은 이제 행정연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망 유동인구 밀도 구성을 하여 넷로고 환경에서 공간 데이터를 생성하기에 넷로고 GIS 넷로고 안에 있는 GIS 확장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행위자의 활동은 이제 그 넷로고 프로그램 상에서 패치 색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타로의 이용을 이제 보행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치에서 흰색
안에서 이제 사람 있는 행위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으며 학교, 대학, 병원, 활동적인 이제 임의의 지점을 생성을 하여 활동할 수 있는 활성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코비드19의 역학 모델은 이제 셋을 통하여 이제 설정할 수 있고 모스탑 이제 버튼을 사용하여 모의 실험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모의 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행위자의 구성은 총 다음 표와 같이 이루어져 있으며 모의 실험 결과는 이제 수식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20일 이후부터 25일 그 사이에 갑작스러운 이제 코비드 감염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30일, 35일, 40일, 45일 이렇게 쭉 감염자의 확산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제 코로나 감염자의 확진자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그 모의 실험에서 25일의 경과 현상입니다. 그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다음 보기와 같이 그 아래 패치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제 감염자들인데 감염자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교를 양상을 보자고 하면은 이제 상업 지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발생을 하였으며 상업 지역에서 다른 주거 지역까지 전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코비드 발생을 이제 토지 형량으로 확인한 결과 상업 지역에서 전파하여 주거 지역까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상업 지역 내에서 감염자와 비감염자 접촉을 코비드19 확산을 나타내며 접촉으로부터 4일 증상이 발현은 감염되기까지 활동을 하면서 상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에 의하면 코비드19 유행은 특정 공간에서 사람 간 접촉을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아래 그 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활동 대지 가능 면적입니다. 다음 이 표를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보다 활용 가능 면적이 높고 의왕시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활용 가능 대지 면적이 낮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구 밀도 이제 그거에 나타날 수도 이게 비춰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초 감염 재생산수입니다. 기초 감염 생산수 개념은 코비드19 바이러스 종식이 되지 않아 정확한 신뢰도 검증을 불가능하며 코비드19 감염 역학 모델 넷로고 모의 실험 결과를 신뢰성 분석을 하기 위하여 R 재료값을 이용한 신뢰성 검증을 하였습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수는 이제 감염자가 없는 인구 집단에서 처음 감염자가 발생하였을 때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수의 개념은 그레고리 맥도날드 말라리아와 같은 그레고리 맥도날드가 이제 말라리아 같은 모기 맥의 병균 전파 관한 수학적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정립을 하였습니다. 값은 3에서 5로 알려주고 있으나 최근 종교 집단, 이태원 집단 감염, 시위 집단 감염의 경우 R 제로 값이 16으로 이제 더 높게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수 칙은 다음과 같고 감염병별 기초 재생산수는 다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기말 전파로 이루어지며 R 제로 값은 3에서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모기 실험의 R 제로 값입니다. R 제로 값들은 복잡계를 가지고 모의 실험을 한 결과 모두 같은 값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경험적 근거로 제시하여 5회 분석을 하였고 5회 분석을 토대로 평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포시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입니다. 그리고 의왕시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입니다. 모두 이제 결과값을 보면은 특정 그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초 이제 확진자를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함으로써 초기 전파 진압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기 실험 알제로 신뢰성 검토에서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수에 따른 신뢰성 검토 첫
코비드19 발생 즉시 인지한 경우 알제로 값이 증가 없이 최초 확진자로서부터 증가값이 없게 나타났으며 초기 방역에 있어 인지 없이 경과 일수에 따른 알제로 값은 일정 수준 증가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복잡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상 시뮬레이션 회차별로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났고 이제 더 점차 많은 진행을 할 수 있었으나 경험적인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많은 진행을 한다 하면은 그 평균값이 오류가 나는 확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활용성 분석입니다. 유동인구에 대한 밀도 분석을 가지고 코비드19 감염 모델을 예측하였으며 초기 코비드19 감염 전파를 막지 못하면 이제 주변까지 감염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비드19 감염 확산 모델을 활용하여 토지 이용도 현황에 따른 감염 전파 예측과 더불어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의 감염 전파 예측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입니다. GIS를 활용한 행위자 기반 감염병 확산 예측 모형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비드19 공간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행위자 기반 모델을 설계 및 구현을 통한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성능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코비드19 상황과 통계적 전염병 확산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점과 공간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활용 가능한 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 간 감염병 확산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는 행위자 기반 감염병 모델링의 필요성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GIS를 활용한 행위자 기반 감염병 코비드 확산 예측 모형 구축의 연구를 요약하자면은 공간 기반으로 행위자 기반 모델은 모델 공간을 설계하여 외부 환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델 환경과 합성 집단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SKT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데이터 및 지하철, 버스 이용률 같은 데이터 수집 가공하여 빅데이터 기반으로 공간을 구현하였고 행위자가 공간 내 상호작용을 하여 감염병에 대한 바이러스 전파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한 넬로고 6.1.1을 사용하여 행위자 간 접촉을 통하여 코비드19 감염 전파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넬로그를 통한 모의 실험에서 하드웨어적 한계가 있어 안양, 군포, 의왕에 대하여 인구 비율을 설정하였으며 행위자 코비드19 전파에 있어 최초 감염자의 인구를 설정하고 행위자 간의 행위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실험 결과 비교는 유동인구 밀도, 토지이용 현황에 대해 1차 비교를 하였으며 신뢰성 검증을 위해 감염 생산 지수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분석 결과 코비드19 모의 실험에서 발생한 감염을 토지 이용 현황인 용도 지역에 비교한 결과 상업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상업 지역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코비드19가 더 취약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감염병 확산 도시의 인구 밀도보다 도시 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활성화될 수 높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한계점이다. GIS 활용 행위자 기반 감염병 확산 예측 모형 구축 연구 한계인데요. 하드웨어적인 요소의 프로그램의 한계로서 실제 인구 현황이 아닌 비율로 계산된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다는 것이고 코비드19 감염병 특성상 지역 내 공간 경계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양, 군포, 의왕시 대상으로 한정시켜 모의 실험을 하여 외부 지역 영향에 대해서 단절시켜 모의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가상 공간 안에 현실 세계의 토지 이용도에 따른 행위자들의 이동을 명확하게 통제하지 못한 것이고 코비드19 바이러스 종식 시점이 아닌 바이러스 진행 중의 구축 연구에 따른 신뢰성 검도가 부족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위자 기반 코비드 확산 예측 모형 구축 연구의 과제로서는 GIS 활용한 행위자 기반 코비드 모형을 안양, 군포, 의왕시 지역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세 대상지 모두 도시 지역에서 코비드19 확산과 인구 밀도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 수행했다는 점에서 비도시 지역에 대해 코비드19 확산과 인구 밀도 연관성을 살펴보라는 것을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토론자 두 분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편 발표를 모두 듣고서 한 번에 토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 발표 끝나고 바로 그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갈까요?
우리 시간이 김준규님. 괜찮으시면 네. 한 편씩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나씩? 큰 편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울려가지고 안 들렸어요. 하나씩? 예. 그러면은 예, 지금 방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준규 교수님부터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코로나 확진자들의 매핑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서비스들이 작년 초에 많이 이제 알려지고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분야에서의 공간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랑 연결을 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연구를 이제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이러한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이제 모의 실험도 하시고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분석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서 20일 그리고 25일 활동량이 그 부분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20일, 25일에 그런 활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안양시 군포시에 확진자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감염자가 일단 전파되기까지 있어서 이제 그 행위자가 일단 그 숙주로서부터 이제 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제 20일에서 25일, 즉 첫 번째 감염일로부터 점점 전파가 되지만 이제 접촉자가 더 많은 이제 활동을 함으로써 20일에서 25일 더 빠르게 확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예. 즉 원래는 격리가 되어야지만 이제 격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님으로써 그 기간에 이제 빨리 잡지 못한다면 더 빠르게 이제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결과라든지 정량적 데이터가 20일, 25일이 뭐가 늘어난 거가 제가 지금 어떤 숫자를 보고 그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아래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예. 빨간색으로 된 패치들이 그 예. 감염자가 있는데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위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염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에서 이제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 접촉은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제시한 그 감염률을 이제 토대로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 처음에는 이제 접촉자들이 적어서 이제 전파가 좀 이제 덜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이제 20일에서 25일 이제 학교나 이제 특정 시설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지점에서 있는 학교나 직장, 음식점 이런 지점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도면에서 이러한 그 핑크색과 녹색의 차이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보통적으로 활동을 잘 안 하는 자연 녹지 지역인 그 예를 들면은 등산로나 아니면 그런 데서는 접촉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산지, 임야 이런 것을 이제 그 핑크색 부분으로 이제 행위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두었고 이제 평균적으로 행위자들이 도시 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은 이제 하얀색 배경인 이제 패치 속으로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널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자주 이제 빈도가 좀 높은 그 공간은 여기 보시면은 패치가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시는데 보라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논문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봤었을 때 저는 행위자들의 이동 패턴들이 네. 조금 어찌 더 적극적으로 센싱이 돼서 네. 그러한 센싱을 통해 가지고 공간적인 분석이 좀 밀접하게 나타나길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인구 이동 데이터라든지 대중교통 이용률 등에 대해서 활동량과 공간을 연계는 시켜주셨지만
이게 사실 정확하게 감염자들의 확산 경로와는 밀접하게 연관성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동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게 분석에 조금 넣으셨으면 조금 더 밀접하게 제가 뭔가를 더 캐치가 그리고 결과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제안해 주셨던 거 상업 지역에서 조금 더 확산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게 주거 지역으로 확산이 된다라는 거의 발견도 사실 중요한 발견이긴 하지만 그곳 이상의 뭔가가 해석으로 아니면 그 뭐 논리적인 쟁점으로 발전되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조금 충분하게 백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조금 발표를 들었고요. 어, 행위자 이동 관련돼 가지고 뭐 유동인구 데이터라든지 대중교통 이용료들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뭐 모델에 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데이터 환경에서 네. 그 커널 분석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동량이 더 많은 그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이제 접촉을 빈도수가 높은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간이 이제 데이터인 이제 유동인구하고 지하철 이용률, 버스 이용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특정한 이제 지역을 이제 커널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이해는 했는데 네. 사실 확진자의 동선 같은 경우를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 이게 만약에 음.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자면 이제 학교나 이런 거를 만약에 제한을 하게 되거나 음식점을 제한을 하게 되거나 이제 그 개수를 변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어떻게 급증하는지 어떻게 어, 낮아지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는 연구는 이제 조금 이제 어, 더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그거에 대한 변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는 일단은 기존에 처음에 모델을 세팅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네. 모델에서는 검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이동량 그리고 또 대중교통 뭐 이용률 같은 것들을 공간과 접목하셔가지고 코로나 분석까지 가주셨던 거는 뭐 저는 뭐 일단 첫 단계 모델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결론이 사실 뭐 상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확산을 뭐 하가는 형상들이 보여진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결과론적 분석과 또 조금 결과론적 분석이라고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조금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상업지역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염병이 취약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셨었는데 물론 앞에 뭐 선행 연구와도 연관되는 뭐 데이터로 보여줬었던 부분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조금 다음 단계로서의 모델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좀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분석이 사실 여기서 빅데이터 해가지고 그 지역의 그런 공간적인 활동량뿐만 아니라 조금 더 행위자의 이동 센싱이라든지 뭐 공간 분석이라든지 그 이동이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반영이 돼서 파급 효과가 조금 나올 수 있는 모델로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파급력이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 교수님. 네, 제가 약간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도시계획 박사 공부하고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이번 학기부터 중앙대로 이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책 결정 기관에서 근무했던 좀 경험을 좀 기반으로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코비드 예측 모형 같은 거를 만든 이유는 일단 뭐 궁극적으로 그 감염세 이제 확산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추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의료 시스템 뭐 부하를 낮추고 뭐 궁극적으로 이제 그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건데,
그때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좀 효과적으로 좀 잘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주목적으로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염병 확산을 낮출 수 있는 인자를 좀 찾아서 그러니까 각 인자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를 갖고 이 보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은경 청장님이 어떤 그 이제 인자를 활용해서 감염 확산세를 낮출지, 이제 그런 어떤 결정 프로세스를 돕는 거. 또 세 번째는 이제 이 확산 억제책, 뭐 마스크를 쓰는 거라든지, 뭐 5인 이상 모이는 거를 이제 뭐 제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 어떤 대중적인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중을 교육하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이런 시나리오 테스트나 이런 시뮬레이션의 이제 목적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일단 이제 그 김준우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일종의 백그라운드 세팅까지는 일단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시나리오 테스트를 한번 좀 발전시켜서 좀 이제 하면 더 좀 의미가 있는 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그 현재 뭐 정부가 취했던 그 방법은 뭐 마스크 착용, 뭐 대량 코로나 검사를 통한 무슨 뭐 확진자 추적, 그 다음에 5인 이상 뭐 집합 금지, 뭐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을 이런 모델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녹여내서 각 시나리오별로 마스크를 썼을 때 안 썼을 때, 5인 이상 모이는 거를 금지했을 때, 뭐 10인 이상 모이는 거를 금지했을 때, 각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 테스트를 가능한 환경을 좀 조성을 할 수가 있을지, 일단 그게 좀 가능할지가 일단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연구를 좀 발전시켜서 조금 의미 있는 더 좋은 연구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 이 모델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런 어떤 도시 뭐 밀도나 뭐 도시 구조 같은 이런 베리어블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무슨 뭐 공원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거는 아주 장기간에 이제 걸쳐가지고 변화하는 어떤 그 사회 기반 시설인데,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백그라운드 세팅으로 이제 그냥 이해를 하고 어떤 이 전파 억제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 테스트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발전시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질문 드린 거는, 그래서 혹시나 뭐 이제 그런 요인들을 조금 모델에 좀 이렇게 녹여내서 혹시 시나리오 테스트를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방금 질문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나리오 테스트에서 이제 기초 확진자 수를 이제 임의적으로 늘려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단계별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 감염률 그 퍼센트 게이지는 아직 정확한 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아까 그 말씀하신 뭐 R0 값을 조금 네. 변형시켜서 이제 결국 이제 그게 마스크를 쓰면은 어떤 전파력이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마스크를 썼을 때 뭐 전파력이 뭐 반의 반으로 준다. 그렇게 해서 뭐 R0 값을 뭐 반의 반으로 낮춰가지고 한번 시나리오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뭐 마스크를 안 쓴 경우, 뭐 K94를 쓴 경우, 뭐 K80을 쓴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조금 다양한 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차원으로 좀 발전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완전 똑같은 이런 현실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정책 결정자가 이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한 가지를 좀 고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뒤이어서 이제 연구를 더 진행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이 모델이 어떤 실제적인 전파 양상을 좀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이 전파되고 있는 양상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일단 검증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 테스트를 이제 해야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두 토론자분께서 질의하시거나 향후 연구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체감하셔가지고 우석 과제 연구를 디벨롭하시는데 도움이 있으면 제가 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저는 이제 학위 논문으로서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해서요. 사실 도시 계획,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조금, 지금 너무 이제 뭐 모델을 개발하시고 뭐 하시는 게 도시 계획 차원으로서 조금 처음에 접근하실 때 여러 이렇게 뭐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 선택한 이유를 좀 궁금하네요. 처음에 이 행사 기반을 가지고 코로나를 감염병 예측을 시작한 이유는 그 코로나 초반기에 안양하고 군포하고 이제 의왕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이제 밀도를 가지고 의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점 기간에는 이제 군포시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이 있었고 그 인구 대비 면적이나 봐도 안양시보다 월등히 이제 좀 낮긴 한데 이제 확진자 수는 높았으며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이제 인접하고 있지만 확진자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10자리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떠한 이제 공간 때문에 그런지 처음에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면은 어떻게 코로나가 이제 그 공간 내에서 감염이 됐는지 이제 그거를 처음에 구축을 해보자 하는 연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학위 논문 마무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뭐 에이전트 베이스로 간다고 한다는 말은 이제 사람의 뭐 동선이라든가 행위, 어떤 와 연계된 이동성과 토지 이용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안양, 군포, 의왕을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에이전트 베이스로 간다고 하면은 이 세 개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하기 때문에 각자 세 개의 존으로 구분된 결과뿐만 아니라 이 세 개 지역을 하나로 봐서 나온 결과도 같이 좀 더 입체적으로 비교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조금 더 여러 가지 뭐 현재 시나리오 결과측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했을 경우에 오히려 세 개 지역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합쳤을 경우가 더 약간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또 다른 가설,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해 주실 우리 진연화 박사님, 일단은 우리 그 기존에 공유해 주신 거는 꺼주시고 새로운 발표 슬라이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2021년 한국지역개발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발표를 하게 된 진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LH토지주택대학교 진연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저층 주거지 도시 재생을 위한 블록 단위 통합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추진 개선 방안입니다. 방법으로는 공공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 활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이론 배경, 기존 사업성 분석 모형, 그리고 네 번째 블록 단위 사업성 분석 결과, 다섯 번째 결론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은 2019년 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에 경기 침체로 기준금리 하락, 유동성 자금 풍부, 이에 따른 부동산 투자, 이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세난 등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더구나 2020년도에는 주택난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2020년 3월에 정부에서는 공공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합동 공모 발표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국토부 LH가 본격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층 주거지 노후화로 도심 활력 등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때문이었죠. 그래서 공공에서는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이후 글로벌 프로테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프로테크 시장에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 기술을 적용한 스타트업 기업이 출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주민이 직접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주민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수록 국민 누구나 사업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제시고자 본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롬테크 등장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동산 산업 적용이 됐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서울 하곡동 근린주거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연구의 범위를 제가 선정하게 된 계기는 현재 그 강서구 하곡동이 그 1950년대부터 토지국 정리 사업으로 굉장히 노후화된 그 도심지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단에 보면은 이 전체 그림이 강서구인데 여기에서 시범 대상 부지를 하곡 2동하고 하곡 8동을 선정했습니다. 이 하곡 8동에서 보시면은 현재 전체적인 면적은 64헥타르 약 19만 평의 사업 부지가 있는데요. 이 부지를 제가 선정하게 된 계기는 그 강서구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저에게 자문이 의뢰왔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었고 더구나 그 우리 LH에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서비스를 12월 달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롬테크 및 가로주택 성립의 이론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의 적용 및 분석을 하고 둘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기존 사업성 분석 모형을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사업성 분석 모형을 제시했고요. 네 번째, 블록 단위 통합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사업성 분석을 비교하고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제시고자 하였습니다. 프롬테크 등장 배경인데요.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 빅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공 빅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제가 과거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림과 같이 2013년도에 정부에서는 공간 빅데이터 체계를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체계적으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를 해서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공간 빅데이터로 형성해갖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빅데이터 사례를 부동산 전월세 융합 데이터 구조방을 제시했었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공공 빅데이터가 부동산 시장 예측 및 선제적 대응 사례로도 발전을 했고요. 또 토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스페이스워크의 랜드북 모형을 적용을 해서 그 사업성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랜드북은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자동으로 그 후보지를 선택해주는 그런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기술은 1956년 그 존 맥카티라는 그 수학과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인공지능의 진화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1차 그 AI 붐 이후에 기술적 한계로 잠시 침체기 있다가 다시 한번 1980년대에 AI 붐이 일어났다가 2000대 초에 다시 침체했다가 2010년도에
그 슈퍼컴퓨터 와트슨의 그 인간 퀴즈쇼 대결 이후에 굉장히 AI 붐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제가 연구에 적용하는 랜드북 엔진은 유전 알고리즘보다 진한 심층 강화학습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 데이터, 등기부 등본, 법규, 인공지능 건축 엔진, 지형 판별, 사용자 데이터 등을 다 공공 데이터를 적용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인공지능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랜드북은 주민이 대상지로 선정된 후보지에 본인이 선호하는 주택 표현과 추정 분양가, 추정 공사비 등만 입력하면 그 수집 분석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요. 설계 도면이 나오고 그 평면도도 나옵니다. 이거는 그 스페이스워크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연구 범위로 정한 그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인 하곡동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토지국 정리 사업이 1960년대부터 1차, 2차, 3차로 확장이 되면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간색 부분이 3,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고요. 특히 20년 이상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노후화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가로주택,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효율성인데요.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로구역 조건이 한 가로구역이 6m 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으면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의 사업 조건도 그림에 하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10호, 20호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토지 소유자 80%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정책 지원인데요. 정부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활성화 정책 지원을 발표하면서 2020년 3월 17일 날 4가지 공공성 조건을 충족 시에는 사업 면적을 1만에서 2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공공참여 사업이고 확정 지분제 공공이 일반 분양 가격 결정권 확보, 세 번째 저렴한 주택 공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1만 제곱미터 이상 지구 단위 계획 등 수집 시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2만 제곱미터를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A서와 같이 보면은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면적이 가능하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번에서 규제 완화에서 보면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그만 사업을 하지만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좀 대지를 좀 넓게 해서 좀 더 그 용적률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고 사업성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완화가 되는 것을 제가 안을 갖고서는 시범 사업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블록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성 개선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프롭테크 선행 연구인데요. 프롬테크에 대해서는 거의 학술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외국의 안드루 바움이 프롬테크 3.0에 대해서 산업계의 그 프롬테크 산업의 위계를 설정을 했고요. 현재 박성수라는 분이 프롬테크를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좀 소개를 했고, 최근에 조성현, 임혜연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부동산 개발의 변화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선행 연구인데요. 주로 제가 연구한 거는 서울 도심 내 토지구역 정비사업으로 구성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선행 연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선행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선행 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롬테크 AI 활용 모형을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 블록 단위 통합형 개발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사업성 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게 본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석 대상의 도시 재생의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강서구의 하곡동은 분석 대상이 단기, 중기, 장기 구분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장기 사업으로 하곡 근린 주거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범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를 주요 거점 시설로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거점 시설 외부에 가로주택이라든지 자율주택 근린 시설을 자율적으로 건설하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런 장기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신속 검토를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범 사업단지 외곽에 A, B, C, D, EF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를 해본 결과 A, B에 있는 2개 블록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성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사업성 분석 모형인데요. 관리처분 방식의 비례율 분석 모형은 그림과 같이 종정 자산의 종호 자산과 총 사업비를 빼서 나누면 비례율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에서는 이 비례율이 100%를 기준으로 100% 우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분석 모형으로 부동산 전문가가 한번 A, B 블록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A 블록에 대해서 종전자산, 종호자산, 총 지출 비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에다가 비례율을 산정한 결과 약 130%의 비례율이 산출이 돼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B 블록에 대해서도 종전자산, 종호자산, 총 지출 현황을 산출해서 비례율을 산출한 결과 142%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주택가격 시세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조회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정확한 비례율을 산출이 가능하고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례를 들은 거고요. 현재 LH 공사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성 분석을 주민들이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사업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단에 보면은 주민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이쪽에 AI 사업성 분석 시스템은 주민이 몰라도 되는 거죠. 어떤 법규라든지 주변 거래 시세, 설계안 그런 거 전혀 몰라도 사업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즉 AI 시스템에서는 이런 법적 요건 검토라든지 인공지능 건축 설계, 그래서 사업성 비례 같은 거를 자동화로 산출하기 때문에 주민은 첫 번째와 마지막만 알면은 신속하게 내가 사는 지역에 사업성을 빨리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주민은 비례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하고 공공기관과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LH에서는 AI 활용 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작년 12월 14일 날 일반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제가 직접 사업지구를 갖고 사업성 분석을 해봤는데요. 1단계에서 사업구역을 임의로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여러 조건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요. 3단계에서는 자동으로 AI가 신축 검토 결과 약 70세대가 가능하고 60에서 84제곱미터의 건축안이 나오고, 그래서 현재 용적률이 이렇게 190, 200으로 나와갖고 이런 자동으로 이제 건축 설계안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단계에서 주민이 나는 분양가를 한 2,200만 원에 받고 싶다. 공사비는 약 590만 원으로 하고 싶다.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별표가 1개, 2개, 3개 해서 최대 5개까지 나옵니다. 본 사업지구에서는 별이 5개가 나와갖고 120% 초과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은 이쪽 분양가와 공사비만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어서 그 내가 과연 분양가를 얼마에 받고 싶은데 사업성이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블록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갖고 사업성 분석 결과 A, B 블록 모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현재 부동산 시세와 맞물려 있는데요.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령 부동산 침체기에 분양가를 낮게 책정을 하는 게에도 사업성이 있는지를 이 두 가지 가격만 갖고도 쉽게 주민이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갔고 보통은 한 블록 단위로 조합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성이 있지만 이 블록을 2개를 합쳐서 규모를 좀 키워서 하는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에서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설계를 해서 똑같은 분양가 공사비를 넣은 결과 똑같이 120% 이상의 그 비례율이 상정이 돼서 블록형, 통합형도 사업성이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및 AI 활용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부동산 전문가의 사업성 분석은 서울시 분양가 시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비례율이 130에서 142% 범위로 산출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현재 그 통합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70호, 60호보다 증가한 170호가 더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결과 사업성 분석에서 건축 도면까지 설계 시 추가적인 분석 시간이 필요 없이 약 3시간 정도 경과 후 개량적인 비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 분양가 시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비례율이 120% 이상 범위로 산출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토지구역 정비 사업으로 구획된 블록 단위 통합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장점으로는 블록 단위 독립형보다 신규 세대수가 40% 이상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개선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 토지구역 정비 사업으로 구획된 블록 단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능한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시 도심 내 토지구역 정비 사업으로 형성된 밀집된 저층 주거지 지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사업 기간이 단축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심으로 신속한 사업을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민 중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성 분석 기법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부동산 분야에서 정보기술 접목한 프로테크 기술이 등장하면서 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층 주거지 중에서 우수한 사업 후보지를 신속히 선정 가능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테크 시대의 소규모 도시재생 전략 방안으로 스타트 기업이 개발한 랜드북 인공지능 기법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적용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사업성 분석 가능한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업성 분석 방법은 기본적인 가로주택 사업 조건을 확인하고 희망 분양가 여부와 추정 공사비만 입력하면 최소 1, 2시간 내에 개략적인 비례 결과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활용 방안으로는 블록 단위 통합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요. 첫 번째, 블록 단위 독립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합하여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통합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신규 세대수 증가 등으로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1만 제곱미터 이상 지구 단위 계획 등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효율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3만 제곱미터 범위까지 확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의 한계입니다. LH에서 제공하는 AI 활용 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 모형의 비례율은 실제 산출 비례율에 대해서 정보가 부재합니다. 즉,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AI 활용 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 모형은
세부적인 평면과 단위 평면도 그리고 유형별 분양 가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 비례율이 60 또는 60에서 80 또는 80에서 100 또는 100에서 120 또는 120 추가 범위로만 확인이 가능해서 실제 산출 비례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점은 공공이 개방형 시스템으로 국민 누구나 사업성 분석자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프롭테크 기술을 적용해서 부동산 사업성 분석뿐만 아니라 또 최적의 분양 시점을 추정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상 참고문은 다음과 같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준희 교수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코멘트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저기면. 예, 진현 학생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LH에서 그 사업성 분석 서비스 그거를 개설한 건 알고 있었었고, 네. 저도 블록 단위 가로지역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워낙 이제 정부에서도 밀어주려고 하고 도시 설계적으로도 이제 아파트 말고 다른 대체적인 그런 주거 모델로서 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실현이 안 될까 관련된 영역 관련된 연구도 참여하고 뭐 지자체에서 관련된 논의도 참여를 해가지고요. 뭐 스토리는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박사님께서 이 연구를 그냥 논문을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 학위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하셨던 거를 발표하시는 건지 그것 먼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예, 그래서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직접 사업도 했고, 그런데 그 강서구에서 그쪽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자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쪽에서 고민하는 게 이제 이런 A, B, C, D, E, F에 대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갖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강서구에서는 이 블록 단위로만 사업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한 각 블록별로 조합이 생기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을 해갖고 사업 범위를 좀 넓혀서 하면은 사업성이 더 좋고 또한 인근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흡수해갖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문을 좀 한 기억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좀 더 제가 여기 강서구에 이런 도시 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12월 14일 연말에 LH에서 이런 좋은 서비스 툴을 공개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지자체에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갖고 고민했을까 먼저 그런 게 있었고요. 좀 안타까웠고요. 다음에 이런 AI 서비스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사업성 분석을 한다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2차적인 생각이었고, 그러면은 단일 블록으로 사업성 분석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통합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AI로. 그래서 원하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블록을 딱 이렇게 정하면은 그 블록만큼에 대해서 사업성이 금방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이용해 갖고 주민들이 사업을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과연 이 서비스가 정말로 제대로 활용되는지 주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보니까 많은 단점이 도출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정확한 비례율 산출이 되지만 AI로 하는 경우에는 뭔가 정보의 보호 때문에 그런지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결과치를 이 비례율하고 이 도면만 보게 돼 있다 보니까 이 AI 서비스 회사에서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자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공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수지 분석이라든지 이 평면도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향후 한계점으로는 이런 자세한 내용도
주민들한테 제공해야만이 그 신속한 사업 분석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더구나 소규모 블록 단위가 아니고 좀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블록을 통합을 해서 하면은 사업성이 더 개선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발표를 좀 하게 됐고요. 특별하게 뭐 학위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현재 그 강사고층에서 고민하는 거를 같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더 뭔가 좀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게 된 계기입니다. 예. 저는 사실 제안하셨던 연구의 범위라든지 내용들 공감이 많이 가고 필요한 부분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 단위 해가지고 저도 다른 회사와 연구자들이 하면 뭐 그래도 저런 거 분석하려 그러면 최소한 한 1,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비례율도 나오고 관련된 도면 건축 배치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시스템으로서 검증이 되면 주민분들이 초기 논의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건 공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논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조금 브로드한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요. 조금 이제 빼주실 것들은 빼주시고 강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좀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개 블록, 1개 블록을 통합을 하는 것들은 이 뭐 시뮬레이션을 결과만 가지고 이게 정책적인 제안으로 가기에는 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건 박사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뭐 블록의 통합이라는 방향보다는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스템의 어느 부분들이 주민의 입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 활용에 뭐 제한적인 부분들, 아니면 정보의 제한적인 부분들을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시는 방향으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논문으로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 말씀해 주신 뭐 프롬테크라든지 공공, 뭐 스페이스워크, 랜드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논문 제목만 봤었을 때는 박사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 연구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인식할 정도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 풀어주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조금 양을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지금 이 서비스가 런칭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 입장으로서 어떠한 개선 방향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학술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정책적으로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 뭐 이면 연구자가 했었던 뭐 랜드북 서비스라든지 다른 연구들은 사실 선행 연구로서 많이 검토가 되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이제 선행 연구로서 놔두시는 거고 이것들의 런칭이 됐었을 때 이제 개선 방안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뭐 블록 비율이라든지 뭐 AI 인공지능 설계 그리고 인공지능 설계가 과연 적절한 설계 방향인지에 대한 쟁점들은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다루시기는 사실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한된 인공지능 설계가 과연 이게 인공지능 설계인지 아니면 기존에 그냥 조합된 유닛을 그냥 최적의 대안 정도인지라는 거는 또 다른 또 논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다루시기는 한 논문으로 다루시기 너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선택해 주셔서 좀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LH에서 서비스가 공공성이라든지 뭐 새로운 프롬테크 서비스로 저는 보고 평가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평가하시는 논문으로서는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 교수님, 조금 전문 분야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준에서 간단하게. 저는 좀 약간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질문 위주로 조금 이렇게 준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여기 교통연구원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국토부나 이제 그 다른 기관 쪽에서 어떤 연구 보고서 같은 걸 좀 낼 때 이 보고서가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금 AI 분석이 하는 그 방향의 어떤 시그널이 어떤 이윤 극대화, 그 다음에 이 사업성 확보 이제 약간 그런 쪽이라 뭐 정부나 뭐 국토부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제 LH 공사에서 주 목적으로 하는 거가 과연 이 이윤 극대화가 진짜 가장 어떤 최종적인 이제 목표인가 이제 약간
그런 시그널을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이쪽에 약간 생소하니까 근데 그런 시그널을 이렇게 좀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뭐 페이퍼로 이렇게 그 정리하셔가지고 적으실 때 그 이제 당연히 어떤 이런 사업을 이제 그 진행할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지만 그 후에 무슨 뭐 어떤 뭐 도시의 질이라든가 뭐 시민의 뭐 삶의 개선, 삶의 질 개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더 이렇게 그 감안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동시에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좀 설명이나 어떤 LH의 어떤 공공공사에 대한 어떤 그 목표, 어떤 역할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아주 짧은 좀 설명을 좀 같이 좀 이렇게 더 해주면 어떤 약간 좀 잘못된 시간을 좀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같이 연결돼서 비례율이 100%가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나요? 네, 이건 되게 그냥 100% 미만이면은 손실 네. 나는 거로 판단을 하고 네. 사업이 진행이 안 네. 됩니다. 그죠? 예. 그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순이익률이 한 2%,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진이 작아요. 아예 그러면 그냥 100이라도 그냥 뭐 전혀 이렇게 뭐 사업 진행 같은 거는 그냥 전혀 안 되고 그냥 적어도 뭐 한 110이나 120 정도는 돼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네. 이 비례율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 또는 그 건축 심의 시점에 그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시점 또는 분양 시점에는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사업성이 있는 지구는 민간이 먼저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네. 도심이 노후화됐는데 비례율이 100 이하, 80 또는 90% 나오는 지구는 도심이 쇠퇴만 되지 그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그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 그 분양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런 위험 리스크를 다 보장을 한 다음에 최종 사업 체험 종료 시점에 그 비례율을 거의 100% 맞추면서 공공성을 맞추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마지막 질문인데 분석을 하는 기간이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10일 정도 이제 걸린다 하셨고 그거를 네. 3시간으로 이제 줄일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 10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그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이렇게 모르겠어가지고요. 뭐 네네. 주민 어떤 의견 수렴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길잖아요. 근데 10일은 네네. 그거에 비해서 좀 굉장히 좀 짧은 기간인 것 같아서. 네. 지금 제가 시간을 측정한 거는 그 네. 사업을 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나 건축가나 그런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이런 블럭을 선정한 다음에 이런 도면까지 나와야 사업성이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게 최소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보통은 네. 그 정도면 산출할 수 가능합니다. 근데 이 LH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에서는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입력하면은 해당 스페이스 워크에서 한두 시간 후에 이런 비례율을 곧바로 메일로 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런 사업 지구에 사업성이 있는지를 빠르면 1시간, 좀 늦으면 뭐 2시간 정도 스페이스 워커의 서버에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걸 해봤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어떤 세대수가 뭔지 그런 걸 자세히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과연 이 비례율만 보고 해야 될지 그래갖고 한계점에서 이런 자세한 내용도 같이 리포트로 같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제 한 5분 정도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친 김에 다 마지막 발표 듣고 토론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세 번째 발표하실 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 발좀 짧을 것 같아서 네, 그냥 바로. 괜찮으시다면 그냥 바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짧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코비드-19 전후 대전시 유동인구 분포 패턴 변화 분석을
이제 발표를 맡게 된 학부과정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서론과 선행 연구 정리, 그다음에 연구의 방법, 분석 결과, 결론, 참고 문헌의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높은 밀도로 집중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며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바로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은 과거 전염병과 질병 전파의 중심이었고요. 그 2019년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파력이 매우 강한 특성으로 기존의 도시 활동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관리 정책으로 모임 자제, 유흥업소 및 각종 상업시설의 이용 제한 등 사회생활에 한계를 두며 사람들의 행동이 제약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시 내 생활 행동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유동인구를 활용하여 비대면 활동의 권장으로 인한 대면 활동 제한으로 코비드19 전후의 유동인구에는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변화 역시 발생하게 되어서 도시 내 지역별 경쟁력에도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코비드19 전후의 도시 내 유동인구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도시민의 공간 이용 행태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대응한 도시 계획 및 정책적 대처 및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선행 연구로는 유동인구에 관해서 선행 연구들은 유동인구의 변화는 상권의 분석이나 매장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상권의 형성과 매출액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된다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람들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으며 건설 및 운영 계획에 있어 기초 자료로 이용되며 도시와 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 분석 모형으로는 공간 정보의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간 분포를 진행, 트윗의 데이터량과 유동인구 관계를 설명하여 해당 지역의 관심사 취향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으며, 공간 분석을 통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지도화하여 정보의 시각화, 공간적 추적, 공급과 수요의 균형적 관리를 통해 적절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인구의 변화를 공간 분석을 이용하여 전염병 발병 전과 발병 후에 현황을 과시하여 차이를 파악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 연구는 SK텔레콤 유동인구의 자료인 대상지를 대전광역시로 하여 공간 범위를 설정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 자료에 이제 2019년 1월부터 12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각각 2019년과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SK텔레콤 유동인구 자료 내에 남성과 여성으로 10대에서 20대,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50대에서 60대, 60대 이상으로 나눠진 연령대를 종합하여 연령대를 통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자료는 각 월별 형성된 2019년 연도의 연령대를 통합한 자료와 2020년대의 연령대를 통합한 자료를 구축하였고요. 그다음에 월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 단위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을 GIS를 사용하여 반지름 150m 단위의 헥사곤을 형성하여 공간 단위를 통합하였습니다. 분석 모형은 각 행정별,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GIS를 이용한 표준편차 타원체를 통하여 분포 형태 파악 및 진행을 하였고요. 표준편차 거리를 통한 중심적인 이동을 파악하고 표준편차 타원체의 회전광을 통해서 분포의 추이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분석 결과입니다. 2019년도의 유동인구를 보시면 2019년도 각 행정별 구역의 유동인구 월별 변화량은 크지 않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대전시의 주요 행정구역의 유동인구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표에서 보시면 5월에 서구가 이제 60.279로 가장 큰 유동인구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유동인구입니다. 2020년대 전 행정구역에서 19년도에 전년도에 대비하여 유동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유동인구의 값은 유성구가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년도와 20년도 스팟 분석을 통해 대전시의 중앙에 몰려있던 것은 다르게 20년도에 와서는 이제 중앙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이제 넓게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성구의 경우 19년도 40점대 이제 유동인구 변화량을 보여주는 반면 20년대에는
이제 64.974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서쪽으로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준 편차 타원체 분석 모형입니다. 19년도와 20년도의 표준 편차 거리 차이를 가장 크게 보이는 행정구역은 서구와 중구로, 그다음에 중구의 경우 회전각이 14.343으로 분포의 경향이 가장 크게 변화함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표준 편차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덕구로 30.378을 보여주며, 가장 큰 표준 편차 거리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중구로 395.834의 변화를 보여주며, 이것은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의 이제 변화 확인을 위한 각도 변화를 보시면, 이제 중구가 이제 14.343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중심부에 모든 유동인구가 밀집되고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의 유동인구와 20년도 유동인구 분포 패턴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구역의 분포 패턴은 분포의 경향과 거리의 차이로 대전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2, 3월의 유동인구는 2월 말에 신천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며, 4월에 사태가 잠잠해져 가면서 이제 20년도 유동인구가 급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후 8월까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으로 유동인구가 전년도에 대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본 연구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유동인구 변화는 발생을 확인하였고, 지역별 편차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와 확산 시기에 맞는 유동인구 분포를 파악하였고, 도시활동 제한이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맞는 분포 패턴에 대응한 각 지역별 도시계획 및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료의 불충분으로 20년도 9월 이후에 자료가 없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고요. 유동인구의 주요 요인인 연령대별 유동인구의 변화 차이가 있었으나 이것을 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지역별 유동인구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상권의 현황과 매출액이 유동인구의 큰 요소로 고려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별 상권의 현황에 맞는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구분을 통해 유동인구의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직 초기 단계 연구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나름대로 데이터의 한계라든가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연구 어떤 토픽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김준우 교수님, 이 발표 내용에 대한 코멘트 진행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연구 초기 시작으로서는 깔끔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2019년, 2020년 분포 패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서 제가 사실 이 예. 분포 패턴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제가 잘 캐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원래는 이 표들과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 제가 이게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저 스스로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향후에 좀 더 진행을 해서 좀 더 편하게 보여드리는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2019년과 2020년 몇 월을 비교하신 거예요? 예, 가장 크게 보여졌던 4월을 비교하였습니다. 4월에는 유동인구가 그러면 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유동인구는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2월 때는 신천지 때문에 유동인구가 줄었고 8월에는 더 늘었고 그 월마다 조금 패턴들이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픽적으로 도면으로 좀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네네. 저는 이 처음 도면을 봤었을 때 유동인구가 더 명확하게 느는 패턴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질문을 일단은 가지면서 논문을 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2월, 3월, 4월, 뭐 그리고 8월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됐다는 패턴들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도면상으로, 분석 도면상으로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대별 유동인구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셨을까요? 일단 제 숙련도의 문제 때문에 이제 기간 내에 이제 보여드리기는 힘들어서 이제 그냥 빼버린 감 없지 않아 있어서 거기에 예, 대해서는 상당히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뭐 저희한테 죄송할 거 그래서 없고 본인의 연구의 퀄리티니까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 연령대를 추가해서 이제 조금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제가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완을 하고자 이제 향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학부생으로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가시적인 결론까지 이끌어 나가는 연습을 지금 해주시는 거는 매우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좀 있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강역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있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방안이 조금 더 그런 접근이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령대별 유동인구 알겠습니다.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학술적으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저는 대전 지역으로 이제 보셨으니까 예. 지역별 상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대전에서 중심 지역에 있는 조금 대전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중심 상권과 지역 상권을 구분을 해봤을 때 이 중심 네. 상권의 월별 변화 그리고 지역 상권의 월별 변화를 조금 유동인구 자료로서 증명을 한다면 코로나 때 광역, 그러니까 전체 도시 전체의 중심 상권의 변화가 지역 상권의 변화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추정과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네. 뭐 도면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또 학술적으로 또 명확한 이제 주제와 쟁점을 좀 보여주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은 이제 보시는 이제 과정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과 함께 이제 조금 명확한 가설과 주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증명해 나가시면 조금 더 좋은 학술 논문으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상진 교수님. 네, 김준일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어떤 이 선생님 차원의 어떤 그런 관점보다 제가 약간 학생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제가 이 페이퍼를 어떻게 조금 더 개발할 수 있을까 조금 건설적인 코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갖고 계신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그 방대한 마이크로 데이터고 그런 차원에서 150m 수준에서 이런 헥사곤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는 뭐 구별로 그리고 약간 달별로 일단은 기초 통계를 좀 만들어서 분석을 일단 하는 거가 일단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리 구조로 좀 약간 분석을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 유동 인구가 변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도시계획가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제시하신 발표 내용에서 분석이 좀 가능한 변수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성별이 있고 연령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고 또 시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조금 약간 더 이렇게 좀 구별을 해보면 상권 뭐 어떤 뭐 대전에 있는 뭐 반석동 그쪽에 있는 상권이나 뭐 중심 쪽에 있는 길로리아 주변에 있는 상권 이렇게 조금 케이스 스터디 약간 방향으로 굉장히 작게 잘라서 이렇게 한 5-6군데를 케이스 스터디 지역을 좀 골라서 비교해서 분석을 하는 연구를 해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고요. 혹은 또 이 시간 관점에서 봤을 때 월별로 혹은 뭐 계절별로 그리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2.5단계까지 이제 갔을 때 이런 제한 정도에 따라서의 어떤 유동 인구의 차이 혹은 뭐 신천지 사태나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자연 실험 같이 이렇게 뭔가 큰 이렇게 일이 벌어진 그 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이 정부가 제시했던 어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이런 방향도 그거에 대한 영향도 좀 분석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좀 느끼는 어떤 위기감에 대한 분석도 좀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이제 분석을 한 좀 통계를 보여주는 기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맵이랑 테이블만 그냥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딱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슬라이드를 딱 봤을 때 한 3에서 5초 정도 내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 요점을 바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래프나 아니면은 한 문장 정도 뭐 한 폰트를 뭐 한 24 정도 써가지고 한 문장 정도로만 그냥 좀 이렇게 좀 추가해서 좀 슬라이드를 좀 구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좀 전달력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약간 감염병의 문제고 뭐 대면 활동 제한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제 약간 뭐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아까 김주루 교수님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도시계획의 문제인가? 이 도시 계획가들이 우리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지 약간 이 연구의 어떤 위치를 좀 확정을 좀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도 주시는 교수님이랑 상의를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도시계획 내에서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려면 어떤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고 이 연구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시작점이 좀 뭔지 그거를 조금 이렇게 잘 포지셔닝을 좀 잘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한 그 정도. 예. 그리고 좀 이제 저는 이제 그 도시계획도 이제 뭐 교통계획을 좀 연구했으니까 좀 더불어서 뭐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차원에서 코로나와 더불어서 대중교통으로 이제 가기 편한 지역과 혹은 자가용으로만 갈 수 있는 지역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어떤 교통 패턴과 유동인구와 어떤 이 변화와 이런 것이 좀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잘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좋은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네. 단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잘할수 아마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지도 네. 교수님께서 많은 지금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대회에서는 딱 간만 보이시고 딱 이제 실제 내용은 이제 페이퍼로 아무튼 그 초기 단계 내용으로서 상당히 좀 호기심, 다양한 어떤 연구 가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논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도 궁금한 것이 이제 이게 SK텔레콤 데이터가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그 교수님께서 이제 주셔가지고 저도 정확한 출처는 알지는 우리 강 못해요. 교수님 아까 저기 코멘트 하실 때 네.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SK텔레콤 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를 구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보통은 그거 다 구매하고요. 저희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저희 본부에서 이제 저희 교통 OD 모델 만들 때 그렇죠. SK랑 보통 계약해가지고 KT나 SK랑 이제 계약해가지고 받거든요. 다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에 한번 서울연구원에서 뭐 공공 데이터 관련 공모전 할 때 서울에 있는 몇 개 지역만 선별적으로 줬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많은 다양한 연구 주제가 활성화되려면은 데이터에 대한 어빌리티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공 데이터 만으로는 좀 부족한 2% 부족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뭐 세 번째 페이퍼에 대해서 뭐 관심이 좀 있어서 궁금한 부분인데 이제 이동인구라는 것은 특히나 코로나 전후 상황에서 이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값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네. 이런 전후의 이동인구 차이는 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그 패턴이라든가 그 패턴을 만든 요인은 무엇인지 그죠? 그런 어떤 네. 이동인구 자체 변화 자체는 Y값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이용과 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상권이나 감염병 뭐 이런 뭐 패턴들 그런 다양한 요인들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뭔가 정책적인 어떤 임팩트를 제시할 수 있는 뭐 클루라든가 아니면은 뭐좀 나름의 어떤 근거 기반의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을 양산하는 것이 이제 뭐 수준 연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겠죠. 예. 아무튼 뭐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학회제 논문 나오겠죠, 그죠? 예. 자, 네. 일단은 오늘 새해 발표 내용을 다 들었고 그 새해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다 마쳤습니다. 혹시나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나 다른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뭐 코멘트 하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딱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그 없으시면은 오늘 뭐 저기 뭐야 늦은 시간까지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발표에 도움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대원 세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세 분의 발표자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학회를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